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예, 좋은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계절이네요. 예, 가을로 넘어가는 초가을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자, 오늘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전 국방논평에서 KF-21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이죠. 특히 한 달 만에 항모 예산 전혀 반영도 안 했다가 한두 달 기간 내에 KF-21의 항모형, 즉 이것은 항공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게 경항모든 중형항모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일이 한두 달 사이에 급박하게 입장이 이제 바뀐 셈이죠. 그래서 그 전체 맥락에 대한 걸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 기체 재원에 대해서 뭐 아주 일부분만 지금 공개가 됐지요. 모형 나온 정도니까 모형에 붙은 설명문인데, 마침 뭐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 그때 이제 항모가 기정사실화되던 분위기였을 때죠. 우리가 항모를 한다면 가장 우리한테 바람직한 모델은 미국 모델도 아니고 영국의 뭐 퀸 엘리자베스급도 아니고 일본 뭐 이즈모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다. 예. 지금 프랑스가 건조를 이제 아마 뭐 설계 시작했겠죠. 30년대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예. 한 최소한 두 척 정도는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4세대 항모 이거다. 이것이 중형 항모의 표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KF-21의 항모형이라는 것은 항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니까 사실 항모라는 의미가 더 클지 몰라요. KF-21 네이비형보다는. 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게 이제 기반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싣고 다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KF-21로 일단은 낙점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외국 기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F-35B 같은 게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큰 일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서 파워 게임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걸로 결정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프랑스 차세대 항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6세대 기체하고 무인기가 지금 같이 사용되게 돼 있어요. 이 항모에서. 예. 우리도 지금 시작하면은 우리도 배를 띄우는 시기가 프랑스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6세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무인기, 이렇게 아마 준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우리한테 보면은 참고 선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로 가보면 이게 유일한 단서예요. 제가 거기 계신 분하고 몇 번 말씀도 한 5분, 10분 정도 나눴지만 깊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고, 또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지라 제가 첫째 날 갔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많은 중요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익히 얼굴 어디서 봤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간에만 해도 현직 군수사령관, 중장이더라고요. 현직 군수사령관이 온다고 해서 저하고 말씀 나누던 분이 그쪽으로 후루룩 가버려서 그런 적도 있었고, 사복 차림으로 온 전직, 이전 공군 참모총장도 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KF-21N 항모형을 보러 왔어요. 그 사람 공군 출신이잖아요. DX 코리아는 육군 행사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KF-21 항모형이 생기면 그건 사실 해군이 운영할 거니까 해군 항공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은 그것도 전직인데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급한 걸음을 했고, 또 이전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김용우 대장도 이 KF-21을 구경하러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잠시 머무는 기간이 그 정도였으니까 다른 더 중요한 군의 순회급 이전 아니면 지금 내리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 사안은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일이다.
군 내부 당국자들도 신기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당혹해하고 국방 언론 기자들도 많이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정보로 좀 제한적이지만 한 짚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다른 유튜버 영상들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도 안 보고.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유일하게 제공된 정보예요. KF-21N 주요 특징, 주요 임무 장비, 재원. 예, 이걸 가지고 마침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에 쭉 다룬 바가 있어서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네. 주요 특징을 볼까요? 어렵게 영어로 써놨는데 뭐 카토바, 스토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밑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캐타필터로 비행기를 띄우는 거, 그리고 착륙할 때는 거리에 탁 거는 방식으로 착륙한다. 그게 카토바라는 뜻입니다. 캐타필터는 아시죠, 여러분? 항모는 이륙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형 항모든 대형 항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캐타필트라고 있어가지고 그게 앞에 고리를 건 다음에 비행기를 잡아채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갖고 놀던 새총 당겨서 팍 쏘듯이 비행기를 그렇게 끌고 슉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기를 모아서 한 번에 팍 쐈고 요즘은 뭐 전자기식으로 한다고. 그게 최신형이죠. 예. 그게 카토바 형태고 이거는 중형 이상의 항모에 적용되는 방식이죠. 그죠? 미국의 항모 전체. 아까 보여드렸던 프랑스 항모도 이 방식을 쓰죠. 그 다음 스토바는 뭐냐? Short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이렇게 돼 있죠. 착륙하는 방식은 같아요. 고리로 탁 걸면서 착륙한다는 거죠. 예, 그건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륙이 좀 달라요. 이륙 이거는 짧은 활주고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사갑판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경사갑판. 그래서 이렇게 좀 탄력을 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캐타필트로 당기는 건 아니고. 예. 이것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러시아 항모 그리고 중국의 1번, 2번 항모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아마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활주고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무장의 적재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안으로 나와 있는 항모, 뭐랄까 중형 항모 안에서 퀸 엘리자베스 방식 그리고 프랑스 방식, 그 두 개를 다 염두에 두고 있다. 두 개 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운용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캐타필터 방식이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동시에 예를 들어 띄우는 거, 예, 하고 무장 장착력 이런 면에서 예, 그런 거고 날개가 두 번째는 날개가 접힌다는 뜻이죠. 예,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갑판도 그렇지만은 내부 적재함에서 여러 항공기를 좁은 공간에 적치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접어야 되는 거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 이제 엔진이 보면은 뭐 F414 GE의 400K 엔진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개당 22,000파운드다. 그게 두 개 들어간다. 이거는 기존의 KF-21 일반형하고 똑같습니다. 이 22,000파운드 추력은 애프터버너 추력이에요. 네, 이거는 같아요.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공개된 모형에서도 일단 보면은 오른쪽 끝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은 날개가 접힌 게 보이죠. 이렇게 공간을 줄이는 거는 여러분들 익히 보셨을 거예요. 예, 했고 여기 뭐 끝에 지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같은 게 하나 이제 달려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재원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 최대 속도가 마하 1.6인데 항모형은 기존 거는 이건 이제 제가 나무 위키 자료인데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가 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 위키 것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줄었죠. 기본형은 마하 1.8인데 1.6으로 줄었어요. 최대 탑재 중량은 7.6톤으로 되어 있어요. 페일로드 무장 대부분이 무장이겠죠. 근데 기본형은 7.7톤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속도는 줄어들었는데 엔진은 똑같고, 예, 그죠? 예, 뭐 최대 이륙 중량도 같겠죠. 왜냐하면 엔진이 같으니까. 자, 전장 길이가 볼까요? 17m, 전고 높이 5.2m, 폭 12.3. 여기서 기존의 일반형하고 비교를 해보게요. 16.9, 11.2,
아니 16.9, 4.7, 11.2 예. 길이, 폭, 높이 다 더 큽니다. 네이비형이. 자,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기체는 조금 더 크다. 일반형보다 네이비형은. 기체가 크다는 것은 당연히 무게가 조금 더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렇지만 엔진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마하 0.2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면 최대 탑재 중량은 왜 변화가 없느냐? 저것도 사실은 변화가 있겠죠. 비행기가 무거워진 만큼 무장을 적게 달아야 되겠죠. 그 말은 기존의 일반형에서 이야기한 7.7톤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은 숫자다. 예, 이걸 의미한다. 예, 아주 낮게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비행기가 왜 커졌냐?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짧은 설명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F-35를 보면 잘 이해가 돼요. 공군형이 F-35가 A가 있죠. 해군형이 C예요. 그리고 수적 이착륙이 하는 해병대형이 B예요. 그런데 A형하고 B형하고 C형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C형이 지금 우리 KF-21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수직 이착륙이 아니고 이렇게 활주를 하는 거 이루고 하는 거니까 F-35C형은 A형에 비해서 날개 면적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활주거리에서 최대한 양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 면적이 더 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도 날개 면적이 더 넓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모델에 지금 오늘 이제 전시된 모형에 그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그래서 크기가 좀 커졌다는 부분은 그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함재기로 쓰는 경우에는 랜딩 기어라고 그러죠. 바퀴 착륙 장치가 훨씬 튼튼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짧은 거리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뒤에 후크를 걸려서 고리에 걸려서 팍 갑자기 멈추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뜰 때도 자연스럽게 뜨는 게 아니라 캐타풀트가 확 잡아채서 당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강성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무게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예. 날개 면적 넓어지면 크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이 크기가 커지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에 DX 코리아에서 전시된 그 모형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앞에 보시면은 뭐 다른 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보시면은 바퀴가 두 개예요. 타이어가 두 개죠. 그리고 앞에 채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기본형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 뚜렷하게 나요. 기본형이에요. 이게 지상 활주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방위사업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바퀴가 한 개예요. 이 말은 아무래도 두 개가 충격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겠죠. 이 서스펜션 같은 것도 다 이미 더 강화된 형태를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바퀴가 두 개면은 그만큼 충격 흡수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거죠. 앞바퀴가 함상형으로 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모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쉽게 눈으로 찾을 수 있는 함상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길게 설명드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주요 임무 장비. 이게 무장이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무장에 국한해서 했어요. 주요 임무 장비라는 게 공격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전자전기도 있고 뭐 정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공격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미난 표현이 공대공 이해가 되죠. 그 다음 공대지도 이해가 되고 공대함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함재기이기 때문에 공대함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저게 함정을 타격하는 거. 그런데 옆에 괄호 열고 국산 무장 탑재 가능이라고 공대함에만 따로 추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자, 이게 카이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카이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누가 이 자료를 보고 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김용우 대장이나 전임 공군 참모총장이나 군수사령관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있는 부분을
추가 설명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러게 그 말은 저 공대공 무장은 이미 있다라는 거. KF-21에 우리 유럽 무장을 달기로 했고 미국 무장도 그 이후에 그래 우리 것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이드 와인드하고 앞남을 달 수 있게 되지만 우리 쪽은 아무래도 아이리스 T하고 미티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군의 주요 인사들이 그 정도는 알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고 공대지도 우리 타우러스 수입했고 우리가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그걸 국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는 알 것이다. 근데 공대함은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리고 항모 탑재형이면 공대함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어떡하지 이걸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위 관계자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열고 설명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국산 무장 탑재 가능. 이것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아까 같은 사진인데 무장을 보면은 여러 개가 막 붙어 있죠. 일단 이거는 4.5세대를 기준으로 붙어 있죠. 5세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부 무장창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제일 왼쪽에 보면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 T로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 여러 발 달려 있죠. 외부에. 그리고 가운데 보면 대함 미사일, 이거 처음 보는 미사일이에요. 물론 이거는 대함 미사일만을 위한 모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KF-21의 항모 탑재형 모형에 찬조 출연 정도 된 건데 의외로 이게 등장했어요.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까도 괄호 열고 부연 설명했죠. 지금 카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카이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항모형을 하자고 한 거를 본인이 주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이 물론 카이가 열심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힘은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그 말은 저 카이가 이것을 군 고위 당국자들로 막 보러 왔다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 이러면서 갑자기 이걸 한다는데 무슨 일이지? 했을 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공대함도 가능해. 준비 중이야. 그러면서 이 모델까지 보인 거예요. 이 모형이라도 처음 등장한 거예요. 지금 대한미사일 쪽에. 딱 보면 이게 램젯 기반인 걸 알 수 있어요. 미티어랑 형상이 거의 비슷해요. 단지 덩치만 커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거리 미사일부터 볼게요. 아이리스 T죠. 우리 이제 장착하기로 돼 있고, 이것을 아마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서 통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상당히 배울 게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LAH 무장도 우리 청검, 기관포 이런 거를 우리 힘으로 통합을 했죠. 자, 그래서 아이리스 T나 미티어를 통합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미사일 자체는 다른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봤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공기에 전체에 통합하는 거, 이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게 한 발당 5억 정도 하는 건데 독일에서 만든 거죠. 이것도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은 초도 도입분 정도만 수입을 하고 한 발에 5억인데 향후에 국산화할 것이다.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켓 기술도 있고 IR 센서 기술도 있고 유도 기술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독일에서의 방산업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구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군축 분위기가 불었기 때문에 많은 기술력이 있는 방산업체들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티어도 그렇고 타우러스도 그렇고 우리가 기술 이전을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운이 좋았던 셈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단박에 지금 국산화의 방향을 잡은 거죠. 우리 KF-21도 세계 시장을 팔아야 되는데 국내 수요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그리고 그걸 또 우리 항공산업을 키우는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무장을 국산화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비행기를 파는데 무장을 못 팔게 되면은 그 비행기를 사지 못할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객기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
그래서 엔진 국산화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적외선 추정 미사일이고 상당히 훌륭한 미사일입니다. 뒤에 예전에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동영상 링크를 끝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거리, 이건 100km 이상 가는 거죠. 이건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예. 이거들은 이제 특징이 덕티드 램젯이에요. 덕티드라는 것은 앞에 이제 공기 흡입구가 달려있다는 거죠. 램젯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로켓 엔진 같은 경우 대부분 미사일 로켓 엔진이죠. 로켓 엔진은 뭐냐면은 공기가 없는 중에서도 갈 수 있죠. 왜냐? 안에 산화제도 있고 연료도 같이 들어있어요. 산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기가 대기 중에 공기가 없을 때라도 그 둘을 섞어서 연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 추진력을 발휘하죠. 대신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건데, 사실 공대공 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로켓 엔진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램젯 엔진을 쓰고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 3, 4까지 낸다. 초음속 엔진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산화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즉 그것을 다 연료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정거리가 훨씬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로켓 엔진이라는 것은 아무리 손을 대더라도 부드럽게 출력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대공 미사일은 처음에는 퓨 하고 로켓이 전방에서 날아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 번 정도만 회피하면 고기동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램젯 엔진은 저게 회피하고 상관이 없는 중거리 구간에 가운데 구간에서는 연료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관성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기 급격하게 회피할 때 그때 사용할 연료를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공기가 따라올 수 없는 고기동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회피 구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회피 불가 구간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치명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덕티드 램젯. 우리가 초음속 대한 미사일 만들면서 램젯 기술은 이미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스크램젯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한국판 지로콘 같은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대신 단가가 기존의 로켓 엔진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이제 약점이 있죠. 그걸 또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티드 램젯을 쓴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이고 이것도 우리가 국산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티드 램젯 엔진이 이제 보니까 단가가 기존 로켓보다는 비싼 거예요. 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두 가지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아마 이 주장을 이렇게 내놓는 쪽은 아무래도 국방과학연구소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경 200mm급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즉 미티어 한국판을 만들겠다. 사거리를 조금 더 늘려서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직경을 2배 정도 늘려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이것도 만들겠다. 예. 그래서 크기는 다르지만 생산 공정상에 그리고 일단 생산 업체는 한 군데일 거 아니에요. 단가를 낮춘다는 거죠. 크기는 좀 다르지만 램젯 엔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한 1년 전에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직경 400mm급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이게 이번에 DX 코리아 KF-21 항모형에 달린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군 고위 당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장사정거리를 가진.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 미사일 등장도. 그러니까 KF-21 항모형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것은 뭐냐? 우리도 항모를 간다. 그리고 중형 항모일 가능성이 높다. 한 달 전만 해도 예산을 싹 다 빼버린 그 급박한 상황 변화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드렸고 항모로 간다. 중형 항모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큰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예,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모델이 이번에 제시됐다는 것이고, 그게 덕티더 램젯이구나. 기존에 이야기가 나오던 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덕티드 램젯, 직경이 작은 것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큰 것은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 둘의 길이는 비슷할 것이다. 4.5m가 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4.5m인 것 같아요. 둘레, 직경에 대해서는 제한 요인이 있긴 있겠지만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길이는 분명히 4.5m입니다. 5세대로 가면은 다 이 미사일이 다 내부 무장창에 넣어야죠. 예. 그래서 미티어 쏠 때는 내부 무장창이고, 공대함 미사일 쏠 때는 외부에 장착하고 요격하러 간다? 상대방이 대공 미사일로 겨누고 있는데? 아니죠. 두 개 다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4.5m인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옛날 국가연 자료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가격 부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설득하는 논리예요. 400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예.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젯 미사일이 고체 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엔진을 공유하지는 못해요. 직경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걸 한 제작사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산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이 엔진 자체는 현대 계열사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뭐 유사한 내용인데 보면 램제트 기술하고 데이터 링크 기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국산 미사일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그 외에 다른 뭐 지대 공 미사일들 개발하면서 기술이 축적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0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급 공대공 미사일은 크기는 다르지만 설계 개념과 형상도 유사할 것이다. 앞에 거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누적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판 미티에 대한 이야기인데 2000년대 이전에는 그 BVR 미사일, 즉 우리가 이제 가시선 너머에 있는 거죠. 30몇 킬로 이상에 있는 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미사일용으로는 사거리가 100km였으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최소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부 무장창의 장애도 가능해야 된다. 즉 이게 뭐냐면은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램젯 기반의 그 미사일이 가져야 되는 ROC를 이야기한 거예요. 최소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져야 되고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되고 뭐 200mm 직경 갖고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길이 4.5m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방사청 영상에서 한번 캡처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거기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 그 이제 컴퓨터 그게 뭐냐면 조종사가 나의 무장 상태를 보고 상황을 점검하는 이제 계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기판. 거기가 한번 노출된 적이 있어요. 일부러 뭐 틀리게 해놓지는 않았겠죠. 여기 보면 내부 무장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doors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부 무장창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6발이 지금 장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발이. 예. 참고로 F-35, 이제 B는 모르겠어요. A하고 C형은 4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4발이. 총 4발이에요. 예. 암람이 4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외에 미사일, 아니면 다른 미사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암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형국이고, F-22 이제 단종대 이제 곧 은퇴하겠죠. 거기는 중거리 미사일 6발. 이거는 공대공 전용으로 나온 기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F-22는 랩터는 암람 6발에다가 사이드 와인드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체 크기는 KF-21의 기체 크기는 F-35와 F-22 중간 정도예요. 네. 중거리 미사일 6발 들어간다. 네. 합당한 범위죠. 예. 자, 이거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공대 지휘무장. 이거는 뭐 당연히 국산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 미사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덱스에서 모양은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 앞쪽에 보이는 거는 LIG 넥스1에서 개발하고 있는 철룡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존 타우루스의 국산화 버전이에요. 자, 우리가 타우루스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미사일 괜찮다. 우리가 배울 것도 많다. 예. 그래서 그걸 먼저 국산화를 하자.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다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LIG 넥스1 이 미사일에도 당연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되어 있지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뒤에 보이는 유사하게 생긴 한국판 한국판 타우루스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작은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 파괴력 손상되지 않고 사거리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타우루스의 국산형은 4.9m인데 ADD에서 개발하는 작은 것은 4.4에서 4.5m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이게 두 개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바뀌었어요. 업체에 맡겼던 것도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금년 초에. 이 두 개를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4.9m짜리는 빼고 바로 짧은 것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짧다는 것이 4.4에서 4.5m예요. 언론 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4.5m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4.9m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체 바깥에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텔스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걸 간접적으로 이것을 이제 뭐랄까 이 생각을 더 조금 뚜렷하게 해주는 증거는 뭐냐면은 타우루스를 수출한 회사 있죠. 그 회사 이름도 타우루스예요. 작년 아덱스에서 기존 타우루스 말고 새끼 타우루스 한국이 이거 필요할 것이다라고 새끼 타우루스를 또 공개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향후 KF-21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용도로 쓰면 좋다. 그래서 크기를 줄였다. 그렇지만 성능은 똑같다. 사정거리도 그렇고 파괴력도 그렇고. 예. 우리가 기술 이전을 다 했지만 판매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새로 또 작은 것에 맞춰서 새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답은 통합해서 우리가 개발한다예요. 즉 4.5m면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KF-21 항모형이 나왔고 그 모형이 제시가 됐는데 그 모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과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